평창의 한 민간 식물원이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 아베 신조 총리를 연상케 하는 남성 조형물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조정래 소설가가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까지 붙였는데요. 당장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한국에서도 외교적으로 무례하다, 유치하다라는 비판으로 찬반이 갈리는 소동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일단 보도를 했네요. 민간 차원의 일인데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면 합의서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통합당 측에서는 일단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 유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채택이 됐나요, 근데?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오후에 됐고요. 네네.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오늘 오후 5시 50분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군요. 예, 임명을 했고요. 예.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후에 일사천리로 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박지원 후보자 측에서 얘는 국정원장이라 해야 되나요? 박지원 국정원장.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임기는 내일부터니까요. 임기는 내일부터니까 일단은 예정자부터 그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 문건을 준 사람이 누구냐? 네, 이거 밝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박지원 후보자 측에서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입장문을 언론에 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는 네네. 허위 날조된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아마 지금 서훈 안보실장의 네네. 입장을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박 후보자는 또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 실명을 밝혀야 한다면서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인이 2개 다 있었는데 위조가 된 것이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사인은 본인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사인한 기억이 없다고 했고요. 네네. 사인 자체가 위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인 자체가 위조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4.8 합의서에 이제 있는 거랑 똑같은 사인인데 그 육안으로 보기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뭐 이를테면 그거를 뭐 디지털 이미지로 뭐 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위조? 방법이 있을. 위조를 했다. 예,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위 날조된 것. 이렇게.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청문회 때문에 격돌하는 일들이 있긴 한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례 회동이에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만나는 건데 어제 원래 만났어야 되는데 미뤄서 오늘 만난 거거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세법 처리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자라고 얘기했지만 통합당은 너무 급하게 가다가는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대신 합의한 부분도 있는데 윤리특위 문제는 원칙적으로 뭐 구성하자 여기에 뜻을 모았지만 다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지 교섭단체 동수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국회 국토교통위가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위가 아무래도 좀 핫하긴 한데요. 네. 근데 굉장히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정회까지 계속됐다고. 네, 초반에 정회가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안 같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먼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순서를 지키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야 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좀 빨리 하자.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상임위에서도 그런 주장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이게 좀 합의가 안 돼서 40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기를 했고요. 속기된 이후에도 여야가 좀 팽팽히 맞섰는데 그러던 와중에
참관하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보좌진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회의가 다시 정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야가 이제 국토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는데 네. 이걸 잠깐 전해드리면 통합당 3선의 이현승 의원이 간사 네. 내정된 상태에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의의를 제기했냐? 네. 이 문 의원이 얘기한 건 이현승 의원이 과거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값이 2.5배 올랐다. 이거 문제는 삼은 겁니다. 본인이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때 솔직히. 그러니까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 정서상 국토회에서 제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통합당 간사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랑 뭐 진선미 위원장도 아니 뭐 원래 각 당 간사는 알아서 하는 건데 네네. 그거를 저기 문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관례 안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렸는데요. 문 의원이 뭐 아니 뭐 21대 국회는 모든 관행으로부터 뭐 새로워야 된다면서요. 네. 이제 이러면서 끝까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진선미 위원장이 식은땀 좀 진땀을 뺀 끝에 설득을 시켜서 그냥 결국 뭐 이렇게 표결까지 됐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현승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모든 분들은 공무원에서 모두 손을 떼야 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국토위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오늘 기획재정위원회랑 그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전부 다 지금 부동산 관련법이 걸려 있거든요. 이제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법이 걸려 있고 국토위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법이 있고 행안위는 지방세법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관련 세금은 이제 지방자치제 그렇죠. 내는 거니까 이 전부 다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빨리 법안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통합당에서는 이제 뭔가 계속 이 형식상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우리 못하겠다 다 퇴장하고 결국 여당만 남은 상태에서 새 상임위 다 그렇게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내일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종부세 같은 부동산 3법도 기재에서 의결이 됐고요. 임대법 관련된 것도 오늘 국토위 통과를 했고 행안위에서도 취득세 같은 그 지방세법이 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이 문정복 의원이 그때 태영호 의원한테 변절자라고 했던 그분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 SNS 통해서 그분 맞죠? 굉장히 눈에 띄시는 분인데 조선 의원으로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 정부가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에서 세입자 보호 대책에서 뭐 여러 가지 내놓고 있잖아요. 뭐 연장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뭐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되고 이런데 9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통이 크세요. 네. 그 확실히 이 심상정 대표가 오늘 좀 통 큰 발언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내놓은 과정도 약간 주목을 받았는데 김현미 장관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밝힌 어제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2+2 2년 계약하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5%만 올릴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제 추미애 장관 물론 이제 입법 관련 법사위도 법무부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밝힌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찔끔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 지금까지 관행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초중고 학제가 633이니까 자녀가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하도록 최소한 9년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그래서 9년이군요. 저는 왜 9년인가 했어요. 사실. 또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를 넘어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 임대료 상승을 5%까지 허용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폭리를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주거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라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근데 9년 한다 그러면은 또 임대인 측에서는 저항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역시 부동산이 참 핫하군요. 이재명 경기지사 4급 이상 경기도 공직자들은 이제 실거주형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소유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상 불이익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경기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실거주 1주택 외에 처분 권고가 있고요. 비거주형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 공공주택 확충. 그다음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이런 걸 통해서 뭐 불로소득 환수도 하고 공급도 늘리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건데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에 투기나 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세죠? 세네요. 네. 네. 뭐 자유로워지자마자 굉장히 센 말을 많이 하세요. 다만 뭐 취지는 참 좋은데 네. 경기도에 집 사는 게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이분이 요새 모르시는구나. 경기도 사정을. 저도 경기도민입니다만. 네, 경기도민인데 경기도에 굉장히 핫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직권조사 요청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진정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이제 그 진정이나 한마디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나선 거니, 그러니까 의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조사해라 이런 취지의 요구인 건데요.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서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인수인계 했었던 그 문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 전 서울시장 주변 비서진의 묵인 방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현직 비서진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이 소환 대상자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보될 당시 지난해 7월 작성한 업무 인수인계서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해당 문서를 보면 최초 3선 서울시장 민선 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 또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 장관급 차기 대선 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이런 등의 당부사항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 인수인계서에.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은 이 문서를 근거로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좋게 생각한 만큼 피해 사실을 주변에서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그런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서를 썼으니까 우리는 몰랐다. 네, 알 수가 없었다. 좋은 건 줄 알았다. 좋은 사이인 줄 알았다. 네, 그런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피해자가 작성한 건 맞는데 거기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이 문서는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고 아니고의 문제로 접근할 이유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의 인수인계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하냐,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 다른 얘기 써놓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인수인계서에다가. 인수인계서니까. 인수인계서나 직무편람에 사실은 이런 게 참 거지 같습니다. 이런 거 쓸 수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며칠 전이었죠? 한 5일 전? 일주일 전쯤인가 그 휴대폰 풀어서 비밀번호 풀어갖고 포렌식 한다 했는데 언제쯤 다 되나요? 이게 지난 22일, 23일부터 진행이 된 건데요. 경찰 관계자가 이번 주 중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 주 중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통상 포렌식 작업에 2, 3일 정도 소요되는 거랑 비교하면 시일이 더 걸리는 셈이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이 아니라 한 최대 2주 정도, 그러니까 지난 23일부터니까 8월 첫째 주까지 이게 진행이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좀 왜 그런 건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족 측 그리고 서울시 측 변호사가 당초 이제 마지막 단계인 그 자료 선별 작업, 그러니까 다 포렌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선별을 하는 데만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기계로 하는 분석 과정에도 유족 측에서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이제 그러면 유족들이 참관을 하고 있을 때만 포렌식을 진행하고 유족들이 자리를 잠깐 비우게 되면 그 기간은 스톱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제 함께 일명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을 발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당이 다 참가했네요. 새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통합당 의원 38명, 국민의당은 권은희, 이태규 의원,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41명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성추행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선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명시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성추행이라는 그 과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뭐 이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규가 있어서 뭐 중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내지 않는다, 후보 내지 않는다 얘기가 있는데 네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새 정당의 41명의 의원들이 이거를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들 국민 세금이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의 잘못을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또 마지막 좀 약간 저한테 누가 물어봐서 저도 이게 제가 안보 군사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있었습니다. 지금 17년에 있었고 그리고 3년 만에 있는 것 같은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어요. 네, 이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돼서 고체 연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액체 연료를 쓰게 되면은 주입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요. 시간이 늦거든요. 고체 연료는 바로바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한 적외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을 보면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100만 파운드 초는 500kg을 300km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거든요. 그런데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미사일 지침은 뭐냐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9개월간 열심히 집중 협의를 해서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하게 됐다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군사 정찰 위성을 쏠 수 있는 반면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개발할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기술을 개발해놓고 있으면 사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정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용하는 건 사실 너무 쉬운 일이고 또 2012년에 이게 800km로 늘어난 다음에 17년 9월에는 이제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갔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고 뭐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좀 말하자면 한국에 좀 더 폭넓은 자유를 이제 줬는데 그 배경이 뭔지가 이제 좀 뭐 분석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중국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기 싫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글쎄 저도 이거는 안보 전문가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군사용으로 바로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군사용은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를 위한 거니까 이 정도는 풀어줘도 되겠다는 청와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발표에서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뭐 어떤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좀 어떤 경제적인 데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주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권고했는데요. 파장이 큽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검찰개혁위 대변인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 연결해서 어제 발표한 개혁 권고안 대한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훈 변호사입니다. 네, 이 개혁 권고안 내용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죠.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각 지역의 고검장에게 분산을 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서면을 통해서 고검장들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뭐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못하게 한다. 분산시킨다라는 얘기죠. 네, 맞고요. 다만 후자 부분은 되게 이제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구체적 수사지휘권을요. 네. 이게 이제 고검장으로 분산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네네. 비대해진 대검의 조직을 정상화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통해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새로 없던 수사지휘권을 마치 이렇게 부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 나중에 저희 공고안에 의하면 고등검사장이겠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우리가 네. 저희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약 30년 동안 그 수사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발동한 두 게 번 두 있죠. 번밖에 없어요. 네. 15년에 한 번 꼴이 발생할 정도로 그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법무부 장관의 지금 우리 공고안에 의하면은 그 장관에게 없던 수사지휘권을,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를 해서 지금 총장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일상적으로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고. 일상적으로 그러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고검장들한테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경우죠. 그렇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혹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신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권고안에 써 있는 이게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할 때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요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측근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서 총장이 임의로 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고 하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총장의 지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개입을 한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죠. 그때 이제 총장은 구속 수사의 의견이었고, 그 당시 이제 참여정부 때 인권을 존중하는 기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거든요. 네네. 이런 어떤 굉장히 엄중한 사안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발동이 되는 것이지.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아무데나 발동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찰이 이제 준사법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마치 말씀을 하셨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는 것을 고검장에게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그럼 검찰청법도 고쳐야 되고 그러면은 마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오해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참여연대 논평을 제가 봤는데 네네. 너무 저희 그 공고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이제 이 논평을 보면은 장관에게 이제 구체적 수사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강화하는 그런 공고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총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거는 맞아요. 축소하는 거는. 다만 장관의 이 권한도 굉장히 지금 통제가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현행 규정과 저희 공고안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당장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장관이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지금도 총장에게 발동할 수 있어요. 물론 예외적이긴 하지만 우리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우리 공고안 규정에 의하면은 그 통제를 하고 있어요. 불기소 수사 지휘는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장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수사 개입을 하는 경우는 주로 우리 그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 우리 여당 국회의원의 수사에 대해서 불기소로 또는 이렇게 수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불기소 수사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반쪽이 날아가요. 그리고 기소를 전제하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규정에 없는 규정들을 만들어놨어요. 사전에 고등검사장이나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도록 하고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면으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시, 민주적인 통제를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고검장 인사를 사실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게 뭐 제대로 이게 균형이 맞춰져서 고검장과 그 얘기하는 서면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거부를 할 수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또 하나 사실 궁금한 건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잠정안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실 어차피 검찰은 수사권이 없지 않나요? 거의? 그 첫 번째 네.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로 네네. 이제 앵커분께서 얘기해서 좀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강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 부분은 제가 대변인님 말씀 들었고요. 네. 예. 통제를 하는 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그 고등검사장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검찰총장보다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긴 하거든요. 네네. 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장치를 연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검찰총장 1인만을 바라보는 거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을. 네. 그러나 지금은 고등검사장으로 가문에 인해서 장관이 만약에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고등검사장들의 수사 지휘도 그 수사검사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역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고등검사장 간의 상호간의 규모도 견제도 이루어질 거고요. 견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가 출범을 했어도 그 견제와 감시가 총장에게 대한 것보다는 고검장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견제와 감시가 더 공수처를 통해서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제 고검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근데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 대한 어떤 뭐 이 수사를 해라 뭐 안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검장이 검찰총장보다도 더 취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아까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부분은 마지막에도 여쭤봤지만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어차피 통과가 돼서 어차피 수사권은 검찰이 거의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잠정안 보면은 4급 공무원만 검찰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조금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권고안에서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원칙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대전제입니다. 그렇죠. 다만 너무 급격하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문제되는 특수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 그 누구나 우려하듯이 우려가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저희가 지금 공고하는 부분은 거의 뭐 예를 들면은 좀 그 검찰 수사의 어떤 범위와 가지고 저희들 공고를 한 건 아니고 지금 장관의 총장이 기존적으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문제되던 부분들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도 차단하기 위해서 17분이 고심 끝에 나온 공고안인데 공고안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공고안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분들이 취약하다 한다고 한다면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뭐 이제 얘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돌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과 취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세세한 것으로 인해서 아예 이제 뭐 이게 공고안의 취지를 바로 뒤엎는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고안 옳지 않다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 아닌가. 근데 뭐 하여튼 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어차피 지금 수사권은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노려서 힘 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어차피 수사권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뭐 그리고 검찰총장의 어떤 힘이라든지 많이 빠진 상태인데 굳이 이걸 지금 왜 내놓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들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렇죠. 저희 그 조국 전 장관께서 2018년 9월에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검찰과의 대립이 뭐 수사를 받았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지금 조 장관님 1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은 적이 있나요? 저희들 공고안을 언제 어느 때에 내더라도 그런 비판은 계속했을 겁니다. 이 시점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내더라도. 그래서 그런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특히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 2018년에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송도한 위원장님이시죠. 그때 그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분산해서 일선청의 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이미 권고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그 4대기획 기조도와 맞물려서 거기에 이번에 안을 고심 끝에 마련해가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랫동안 가정을 놔두고 지금 발표한 시점만 가지고 시기상 오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어느 시기에 발표하더라도 지금 장관과 총장 간의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네. 갈등이 계속 1년 동안 해오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때 내놔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비판을 하겠죠. 네. 그거는 온당하지 네네. 않은 비판이다. 오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인사 같은 경우도 총장 대신에 검찰 인사위 의견을 듣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그리고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권고안까지 나왔습니다. 비검찰 출신. 근데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지금 박탈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뭐 행정 업무 정도인 것 같은데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서 행정 업무를 하고 이런 것 뭐 장악한다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뭐 괜찮은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 비검찰 출신이라고 언론 보도가 지금 단정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 공고안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인가요? 저희 공고안을 어떻게 지금 보고 한글로 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현직 남성 검사 중심에서 검찰총장이 우리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계속 고착화된 그런 관행을 개선하라는 거고 거기에는 현직 여성 검사들도 총장이 될 수 있는 문화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 중에도 그 변호사 개업 후에 이제 그 개업 후에 훌륭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명망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총장으로 모실 수가 있고, 네.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고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 근데 이제 이걸 비검찰 출신으로만 한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프레임을 너무 이제 저희들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그 공고안을 자세히 좀 못 보고 얘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설령 외부 검사 위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검찰청법 27조에 15년 이상 그 판사, 변호사, 검사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는 그런 다양한 그 자격을 둔 사람들 중에서 다양하게 규정하라고 한 것이죠. 현직 검사만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뭐 관련 법률에 있는 것처럼 경찰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현직 검사에서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하기 때문에 총장에게 그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행정사무감독자로서 또 그다음 일반적 수사지휘권자로서 또 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대법원처럼 검찰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능을 가져요.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듯이 다른 많은 기능과 권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수사지휘권 하나를 뺐다고 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 하나를 뺐다고 해서 식물총장이 되거나 그 껍데기만 남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군요. 외부 인원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검찰 남성 중심 문화에 옛날로 치면 이제 검사 동일체라는 거죠. 검찰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는 없애는 하나의 이제 방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외부 위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하진 않고 검찰 조직 문화를 갖다가 좀 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비검찰 출신이 들어가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권고안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근데 권고안이잖아요. 사실 구속령이 있다기보다는 뭐 법무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으로 보세요? 저희들은 뭐 다 수용해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일선 검사, 가능하면 일선 검사나 검사님 수사팀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공고안의 취지고, 그 공고안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검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네.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도 저희들은 최대한 차단하려고 노력했고, 공고안을 보면 그 기관장인 그 검찰총장이나 또는 고등검사장이 사실 수사 지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최대한 절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현장에서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팀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런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권고안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검찰개혁위 대변인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짜투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뭔가요? 네, 첫 번째 뉴스. 알고 보니 엄마 아빠 돈입니다. 아, 나도 그런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네,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관련 기획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탈세 행위 중에는 편법 증여나 회사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인 유형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요. 네, 소위 엄빠돈이 여기 있었던 거죠. 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 세무조사는 올해 2번 진행됐는데요. 네. 추징한 세액만 216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국세청은 고가 주택 매매나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 관계자끼리 빌린 것처럼 속여 다수의 주택을 구매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나요? 네, 이번에 적발된 자산가 A 씨, 형, 그러니까 아들의 큰아버지에게 돈을 입금한 뒤에 아들이 큰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처럼 해서 고가의 주택을 사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실제로 아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 아들에게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요. 국세청은 편법 증여 현금에 대해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뭐 어떤 거 있어요? 네, 이제 엄마 차례인데요. 엄마. 부동산 매매업자 B 씨는 어린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시도했으나 덜미를 잡혔는데요. 어머니 B 씨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초등 자녀, 미취학 자녀가 여기에 명의로 각각 지분 50%씩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변칙 증여로 수억 대의 증여세가 또 부여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회사 돈을 빼돌린 이 사주 일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사업체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회사 돈을 빼돌렸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을 운영하는 어떤 사주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 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가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뭔가요? 자전거에 묶인 소녀상 자물쇠 잘랐더니 경찰 너 고소입니다. 너 고소.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들어본 건데. 네,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요. 네. 자물쇠와 함께 자전거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요? 네, 바로 옆에. 자전거가 걸려 있었던 거죠. 지난 8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자전거와 자전거에 연결된 철근 자물쇠에 소녀상이 묶여 있었던 것을 인근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끊어야죠. 그렇죠. 어디 놀 데가 없어갖고 거기다 놔요. 네, 묶여있던 자물쇠를 딱 잘랐는데요. 이 경찰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소당한 거예요? 자전거 주인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설마? 진짜요? 네. 말이 돼? 아니 거기다 누가 묶어놓으래요. 묶어놓을 데가 따로 있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요. 네.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간 자전거 주인 30대 A씨. 이 경찰을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했고요. 당시 해당 경찰이 먼저 자전거 수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소녀상 옆에 놓인 화분은 괜찮고 왜 자전거는 안 되냐. 화분을 치우면 자전거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화분하고 자전거는 다르죠. 네. 이후에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경찰이 자물쇠를 절단하자 A씨는 자전거를 가지고 소녀상을 떠났는데 이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은 A씨 행위가 혹시 재물손괴죄 아니야? 라고 법리검토를 했는데 그 사이에 되레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을 고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최근 들어 부산 소녀상에서 A 씨가 한 행위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경찰은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누군가 소녀상에 박정희라고 적힌 노란색 천과 염주, 빨간 주머니가 걸린 나무 막대기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정말 해괴한 일들이 소녀상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네요. 네. 자, 세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가능합니다. 네, 이거 저희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 지하차도에서 또 침소되는 바람에 아까운 생명을 잃었죠. 예, 지난 23일에 있었던 일이죠.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로 침수된 초량 지하차도 이 안에 갇혀있던 3명이 목숨을 또 빼앗겼습니다.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은 지하차도 관리와 통제를 맡은 부산 동구청에 이번 참사 전 지하차도 통제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향은 아무래도 지하차도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찬 원인 규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 통제를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있겠습니다. 경찰은 우선 지하차도 관리와 통제를 맡은 지자체와 그리고 대처가 어땠는지 또 미흡하진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없는 줄 알았어요 매뉴얼이. 근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2014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침수된 차에 2명이 숨진 우장충로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동래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만든 매뉴얼이에요. 호우 경보가 발효되면 직접 지하차도를 통제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23일 날 부산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 동구청 공무원들이 대책회의도 하지 않았고 지하차도 통제도 하지 않고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의 그런 파악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초량 지하차도를 통제한 뒤에 동구청 공무원이 뒤늦게 연락이 와서 이 당시에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입건이 될 것 같은가요? 보면은? 이게 일단은 그 실무자도 있을 건데요. 최용욱 동구청장이 당시 휴가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또 이렇게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서 책임의 최윗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구청장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현장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구청이 아니라 시 단위로까지도 사실은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하차도에서 숨진 3명의 유족이 장례식 후에 어제 부산시청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권한대행 체제인데요. 유족들은 권한대행이 장례식에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 현장 방문했을 때는 달려가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은 당시에 이제 문전박대하면서 시스템이 이제 없다. 권한대행이 유족들을 만날 시스템이 없다라는 그런 항변을 했다고 해요. 유족들은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지자체는 물론이고 사고 현장 인근에 소방서,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을 보면 재난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뉴스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임대차 3법, 분양가 상한제, 그 부동산 정책들 경제 탐구 생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팩으로 돌아오겠습니다.